오, 조동필이. 조동필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이건 기회야. 시청자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지랄한다, 지랄해.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미국이 낳고 한국이 키운 조동필 감독이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노브로 돌아왔습니다. Choi Shea-chedo, 잘 키워주세요. Hey Korea, I am the director of Nope, Cho Dong-pil. 이 영화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영화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 없이 관람 전 꿀팁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화 기법 중에 하나가 크로마키 기법입니다. 크로마키란 색조의 차이를 이용해 영상 속에서 피사체를 뽑아내 다른 화면과 합성하는 기법입니다. 보통 그린스크린 기법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 기법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자인 릴랜드 스탠퍼드는 경마가 취미였습니다. 스탠퍼드는 말이 달릴 때 다리 4개가 모두 지면에서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친구와 내기하게 되는데요. 스탠퍼드는 말의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스탠퍼드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가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에게 사진 촬영을 의뢰합니다. 이 사진들은 12대의 카메라를 30cm 간격으로 설치한 후 셔터에 실을 연결해서 찍었습니다. 검증 결과 말 다리가 모두 지면에서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스탠퍼드는 내기에 졌지만 영화의 원리가 발견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1891년 발명왕 에디슨은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장치에 동전을 넣으면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볼 수 있었는데 VR처럼 혼자만 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로마키, 영화의 기원, 키네토스코프 이 세 가지만 알고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부터는 스포일러가 나오니 영화를 꼭 보신 후 시청해주세요. 이 영화는 조동필의 입봉작 나가있어에서 최면을 걸기 위해 커피잔을 휘젓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관객에게 이 영화는 공포영화라는 최면을 걸면서 영화가 시작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공포물이나 크리처물로 인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포스터부터가 조스의 포스터를 오마주했고요. 조스에서 산소통이 터지는 것을 헬륨 풍선이 터지는 것으로 오마주했습니다. 조스의 서스펜스에 미지와의 조우나 이티의 상상력 을 더해서 구경거리를 만들어낸 영화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박 껍데기만 핥아서 맛을 봤더니 맛이 없었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수박의 진정한 맛을 보기 위해선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파먹어봐야 맛을 논할 수가 있죠. 크리처물에는 일정한 장르적 규칙이 있습니다. 조스, 불가사리, 에이리언, 프레데터, 주라기 공원, 그리고 봉준호의 괴물과 존 카펜터의 괴물은 모두 지구 혹은 외계의 크리처와 사투를 벌이는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포와 서스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공포 영화나 외계인과의 사투를 그린 영화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역의 키스 데이빗은 존 카펜터의 괴물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이 영화를 평가한다면 평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면이 풀리게 되면 평가는 바뀌게 되죠. 이 영화를 제대로 맛보려면 최면에서 깨어나서 알맹이를 맛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외계 공포물로 가스라이팅 당한 여러분의 최면을 해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면 해제의 첫 번째 단계는 동전입니다. 주인공 오제이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동전이 눈을 뚫고 뇌에 박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물사진기의 막대를 동전으로 보면 우물카메라는 눈으로 보이게 되죠. 오제이는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동전을 바이오 해저드라고 써진 봉투에 넣어둡니다. 왜 이 동전에 위험하다는 표식이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5센트 동전을 니켈이라고 부릅니다. 1905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5센트 동전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생겼는데 이 극장의 이름이 니켈로디언이었습니다. 오제이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니켈 동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동전은 시청료를 상징합니다. 서부 영화의 전성기에는 말이 많이 필요했었지만 현대 영화에서는 CG로 대체되었죠. 즉 오제이의 아버지가 시청료에 맞아 죽은 것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블록버스터가 망한 것처럼 서부 영화의 몰락을 은유하고 CG의 발달로 헤이우드 목장이 망한 것을 은유한 것입니다. 헤이우드에서 헤이는 건초라는 뜻입니다. 말 목장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제이 아버지는 푼돈에 맞아 죽게 된 거죠. 할리우드에서 추방당한 오제이는 얼마 남지도 않은 말을 주프에게 팔아야 했고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최초의 SF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달색의 여행이었습니다. 오제이 아버지의 오른쪽 눈에 동전이 박힌 것은 최초의 SF 영화 달색의 여행에서 로켓이 오른쪽 눈에 박힌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주프가 서프라이즈 쇼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에서 주프는 크리처의 이름을 더 뷰어라고 소개합니다. 외계인이 우리를 보고 있어서 더 뷰어라는 대사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화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이 크리처의 이름은 더 뷰어가 아니라 시청자들입니다. 이 크리처를 카메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괴물의 입은 분명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후드티에 이 파나비전 로고에는 3개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파나비전 카메라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주프의 아이들이 머리에 쓴 이 외계인 가면은 파나비전 카메라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카메라라는 입을 통해 구경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괴물 자체는 카메라가 아니라 시청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괴물의 정체는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제이의 아버지가 시청자들이 던져준 시청료에 맞아 죽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조동필 감독은 오제이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시청료를 바이오 해저드라고 써진 봉투 안에 넣어둘 만큼 시청료를 위험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동전이 떨어질 때 열쇠 하나가 떨어져서 고스트의 엉덩이에 박힙니다.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 레카는 하얀색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합니다. 필름 영화가 디지털 영화로 전환되었듯이 하얀색 말은 하얀색 오토바이로 바뀌게 됩니다. 고스트 엉덩이에 꽂힌 이 열쇠는 고스트가 구형 오토바이라는 개그가 아닐까요?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여러분의 최면이 풀리고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팬지 고디가 6분 13초 동안 난장판을 벌이고 주프의 스타 올가미 체험쇼가 6시 13분에 시작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CF 촬영장에서 여자 배우는 주인공의 이름이 오제이라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오제이 심슨은 NFL MVP 선수이기도 했지만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에 출연한 영화배우입니다. 1994년 총알탄 사나이 3가 개봉된 며칠 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제이 심슨이 전철을 살해한 용의자로 몰려 도주하는 장면이 CNN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었죠.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 벌어진 날이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오제이 심슨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오제이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는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메리조 엘리엇의 얼굴이 흉측하게 된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나왔었죠. He's killing my girlfriend! Who's killing your friend? Kid, my chimpanzee! Oh, your chimpanzee is killing your friend. He ripped her apart! Hurry up! 오프라 윈프리 쇼는 구경거리의 대명사라서 오제이와 오프라샷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등장합니다. 버겐 프리처 포스터는 흑인이 주연과 감독을 모두 맡은 서부 영화여서 오마주로 넣은 것 같네요. 오제이의 여동생의 이름이 에메랄드인데 여동생의 손가락을 잘 보면 에메랄드 반지를 하고 있죠. 오지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지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고 에메랄드 시티에 사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본편에는 안 나오지만 예고편에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도로시도 나오죠. 고디의 참극이 벌어진 장면에서 서 있는 신발이 등장합니다. 제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침팬지 옆에 서 있는 신발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떠오르더군요.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모노리스가 서 있는 걸 신발로
정말로 개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조동필은 노브는 모르고 보면 공포영화지만 알고 보면 코미디다 라는 말을 남기려 한 것 같습니다. 럭키의 눈에 들이댄 이것은 크롬볼입니다. VFX 작업 시 필요한 HDRI를 위해 필요한 물건이죠. 럭키가 크롬볼을 보고 놀라서 뒷발질하는 장면은 고디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크롬볼은 TMG의 은색 헬멧과 연결되고, 은색 헬멧에 오른쪽 눈이 뚫려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오른쪽 눈과 연결됩니다. 고디가 사람을 한 명씩 죽일 때마다 풍선이 하나씩 터지는데요. 이건 무슨 오마주일까요? 저는 킹스맨의 엔딩 시퀀스가 떠오르더군요. 마지막에 시청자들이 터져서 죽게 되는 것은 킹스맨과 조스의 엔딩을 섞어서 오마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디가 사람들을 모두 죽인 후 주프와 피스트 범프를 합니다. 이 장면은 E.T.에 대한 오마주이죠. 주프가 운이 좋았다거나 신발의 기적 때문에 살게 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발이 서 있던 건 기적이었을지 몰라도 주프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인 부부는 미국을 상징하고 고디는 흑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부모가 백인, 황인, 흑인을 데리고 살았다는 상징입니다. 고디가 왜 흑인이냐고요? 침팬지와 흑인 모두 아프리카가 고향이죠. 백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서 고디처럼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조동필은 흑인들을 침팬지로 은유한 것입니다. 고디가 학살을 벌이는 장면은 LA 폭동이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백인 아빠는 나사에서 일하고 백인 엄마는 우주인입니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을 상징하죠. 고디가 왔다의 오프닝을 보면 입양아 주프는 평소에도 식탁 밑에 앉아 있었고 촬영 중에도 식탁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양인은 미국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다는 은유입니다. 감독의 전작 미국처럼 고디의 난동 장면은 미국 사회를 풍자하는 조동필식 블랙 코미디인 것이죠. 그러니 주프가 살아남게 된 것은 기적이거나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병준이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주프는 나가 있어가 된 것이죠. 고디가 왔다 해서 아버지 역의 배우는 고디의 생일 선물로 시계를 선물하면서 시계를 읽을 줄 모른다고 놀리는데, 흑인은 멍청하다는 놀림입니다. 그리고 주프가 작은 선물 상자를 보여주자 백인 딸은 주프의 작은 상자를 비웃으며 스펙타클한 크기의 상자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주프는 고디를 놀리지 않습니다. 주프가 처형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구경거리 삼아 놀린 사람들이었죠. 애초부터 주프는 학살에서 열애였기 때문에 주프에게 이봐 내가 다 해치웠어 하면서 주먹 인사 후 하이파이브를 하려던 것이었고, 고디가 주먹 인사를 하기 전에 살해당하는 장면은 흑인과 황인이 우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장면이 인종차별에 대한 블랙 코미디임을 알고 보면 주프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발은 실제로는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주프가 그 참극을 외면하기 위해 신발에 시선을 고정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기적 같은 일이라서 신발이 서 있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주프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기적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백인이 아니라서 살아남은 것이죠. 사막에서 외계인과 만나게 되는 것은 미지와의 조우가 떠오르게 됩니다. 관객들은 미지와의 조우처럼 외계 생명체와 평화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까 기대하지만 조스의 바다를 하늘로 뒤집어버리듯이 미지와의 조우를 뒤집어버립니다. 하늘 위의 괴물은 상어도 아니었고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었고 외계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이었죠. 주프는 구경거리로서 시청자들에게 잡아먹혀 소비되고 소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늘 위의 괴물이 조스였다면 모형이었을 것이고 티라노사우루스였다면 CG였을 것입니다. 모형이나 CG에 주프가 잡아먹히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괴물의 정체가 시청자들이라 잡아먹힌 것입니다. 증거 있어? 네, 증거 있습니다. 이 괴물을 시청자들로 해석한 이유가 고작 명칭 때문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왜 이 괴물을 시청자들로 해석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이 동전들을 왜 시청료로 해석했을까요? 이 해석을 이해하려면 크로마키 기법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대 영화는 대부분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 제작되게 됩니다. 광고 촬영장의 그린 스크린을 잘 보면 초록색과 주황색이 보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은 키값이 되고 주황색은 트래킹 마커가 됩니다. 초록색 키값은
인물만 따낼 수 있게 해주고 주황색 마커는 CG와의 합성 시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인물 주위를 돌면 CG 배경도 돌아야 하고 카메라가 인물을 줌인하면 CG 배경도 줌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트래킹 마커는 이런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CG 배경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유인 장면에서 오제이는 스콜피온 킹 촬영 때 받은 주황색 후드티를 입고 에메랄드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하필 스콜피온 킹일까요? 스콜피온 킹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감독은 2000년대에 제작된 영화 중에 주황색 후드티를 입고 촬영된 영화를 찾아봤더니 스콜피온 킹이었기 때문에 스콜피온 킹 후드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콜피온 킹이 아니라 주황색 후드티가 중요한 것이죠. 초록색과 주황색은 영화 스태프들에게는 보이지만 크로마키 처리가 되면 시청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색깔입니다. 오제이와 에메랄드는 모두 크로마키 처리되는 색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 위의 시청자들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면은 스텔스 상태였던 것이죠. 에메랄드가 이 하얀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에메랄드는 크로마키 처리되어 시청자들 눈에 에메랄드는 보이지 않고 하얀색 오토바이만 보였을 것입니다. 럭키는 머리에 초록색 천을 입혔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럭키도 볼 수 없었고요. 서프라이즈 쇼에서 의자의 색깔도 초록색과 주황색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시청자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배우와 영화 스태프들을 상징합니다. 고디 사건에서 TV 시청자들은 무사했지만 배우와 스태프는 살아남지 못했죠. 시청자들이 이 40명의 배우와 스태프들을 잡아먹은 후에 비명이 들립니다. 이 장면에서 피가 비처럼 내리는데 시청자들이 즐길 거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배우와 스태프의 비명이 들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피는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배우와 스태프들이 쏟아내야 했던 피, 땀, 그리고 눈물인 것이죠. 오지의 마법사의 여주인공 주디 갈랜드는 미성년자임에도 제작자와 감독들에게 성접대를 해야 했고 살을 빼기 위해 암페타민을 먹고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오지의 마법사는 할리우드의 착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구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주디 갈랜드가 흘린 땀과 눈물이 기화되어 구름이 된 것일 테고요. 시청자들은 누군가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구름 뒤에 숨어서 구경거리를 소비해 왔다는 비유이죠. 주프의 이름은 주디를 비틀은 게 아닐까요? 주프 역시 주디 갈랜드처럼 어린 나이에 착취당한 쇼 비즈니스의 피해자였습니다. 에메랄드는 꼬마 보안관에서 이 흑인 꼬마는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착취되고 소비된 뒤 잊힌 것이죠. 주프는 잊힌 흑인 꼬마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고디의 참극 이후에도 여전히 쇼 비즈니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프는 시청자들에게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말을 먹이로 주면서 시청자들을 길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영화를 가장 많이 볼까요? 금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영화관에 오는 관객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해주면서 관객들을 길들여서 큰돈을 벌어보려는 주프는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와 감독을 상징합니다. 주프의 배우 생활은 참극으로 끝났지만 제작자로 다시 일어서려는 것이었죠. 럭키를 가린 이 녹색 천은 시청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크로마키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크로마키 처리가 되지 않으니 시청자들에게 잡아먹히게 된 것이고요. 어때요? 참 쉽죠? 왜 괴물이 나타나면 전화기도 꺼지고 차의 엔진도 꺼지고 전자제품이 꺼지게 될까요? 그리고 튜브맨들은 무슨 상징이었을까요? 이 괴물이 EMP를 쏘는 사이언스 베슬 같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나 외계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는 SF 호러 영화가 아니라 코미디 영화입니다. 광고 촬영장에서 에메랄드는 영화 스태프들을 향해 전화기를 꺼달라고 하죠. 영화 촬영할 때 전화기를 끄는 건 상식입니다. 영화 촬영 중 오디오에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악도 멈춰야 하고 자동차도 멈춰야 합니다. 영화 촬영은 통제된 환경에서 촬영됩니다. 하늘 위의 시청자들이 쳐다보는 곳은 촬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이 통제되어 꺼지는 것입니다.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손으로 돌리는 장면에서 저는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초창기 필름 카메라들은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촬영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영화의 역사와 수동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1930년대 이후에 필름 카메라는 손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아이맥스 카메라는 없어요.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손으로 돌리는 게 유머 포인트였는데 영화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도 웃기지 않았을 겁니다.
겁니다. 이 십자가 형태의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의 튜브맨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튜브맨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웃겼는데요. 이 튜브맨들은 스타 올가미 쇼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자동차에서 떼온 배터리로부터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와 스태프들의 영혼이 시청자들에게 빨려 들어간 뒤 남은 시체가 이 튜브맨들인 것이죠. 자동차 대수만큼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 튜브맨들을 세보면 대략 희생자 수인 40명과 비슷할 겁니다. 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튜브맨들이 시체라니 이게 조동필식 블랙 코미디인 것입니다. 이 튜브맨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뭘까요? 시청자들이 쳐다보면 기가 빨리다가 시청자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다시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시청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좀비 같습니다. 이 시체들이 정말 불쌍한 건 죽은 뒤에도 배터리까지 착취당해 영화 제작에 이용됩니다. 이 유인 장면에서 너무 골 때리고 웃기는 장면들이 많아서 저는 계속해서 빵 터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서 민망했어요. 이 튜브맨들은 단순히 시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트래킹 마커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구아 둘세는 스펙타클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거대한 야외 세트장이었고 이 십자가 모양의 튜브맨들은 트래킹 마커인 것이죠. 트래킹 마커인 이 튜브맨들은 시청자들이 보면 크로마키 처리되어 사라지고 시청자들이 보지 않으면 크로마키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왜 제가 이 괴물을 시청자들이라고 확신해서 해석하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천재 감독을 발견한 기쁨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동필은 천재로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다. 그런데 천재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돌아간 뒤 네이버 평점을 봤더니 네, 역시 처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괴물을 UFO인 줄 알았는데 생명체여서 놀랐다거나 에반게리온의 사도가 연상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괴물이 물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자꾸 바뀌는 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물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물이 무언가를 흉내내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을태라고 합니다. 갑오징어나 문어들은 색깔뿐만 아니라 질감까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촬영 감독이 보던 필름에는 문어의 눈이 나오죠. 이 쇼의 이름은 스타 올가미 쇼가 아니라 스타 올가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은 카우보이 모자를 쓴 카우보이이고 이 줄은 올가미이고 이 말과 관객을 올가미를 던져서 끌어올렸던 것이죠. 스타 올가미 체험에서 시청자들은 카우보이처럼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올가미를 던져서 잡아먹습니다. 쇼의 이름이 스타 올가미 쇼가 아니라 스타 올가미 체험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시청자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UFO로는 보이지 않았고 카우보이 모자로 보였습니다. 카우보이가 말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끌고 가니까요. 괴물을 밑에서 보면 카우보이 모자를 밑에서 본 것처럼 보입니다. 주프의 모자 색깔과 이 구도 시청자들과 비슷하죠? 이 카우보이 모자는 영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또 다른 아이템은 레코드판입니다. 촬영 계획을 세울 때 가운데가 비어있는 레코드판을 괴물로 부르죠. 괴물이 레코드판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괴물을 부를 때도 레코드판을 틀어서 부르죠. 괴물은 최종적으로 해파리 같은 모습으로 을태하는데 저는 에반게리온 전문가로서 후반의 괴물 모습은 사도를 오마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에반게리온에 이렇게 생긴 사도는 등장하지 않고요. 카우보이 모자가 서부 영화를 상징한다면 레코드판은 뮤지컬 영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는 70년대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전성기는 40년대에서 60년대였습니다. 레코드판, 카우보이, 필름 모두 구시대의 아이콘이죠. 시청자들의 모양이 자꾸 변하게 되는 것은 시청자들의 취향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뮤지컬 영화와 서부 영화의 시대가 끝났고 현재는 히어로 영화의 전성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괴물처럼 변한 건 현 시대 시청자들의 취향이 괴물처럼 변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취향도 곧 풍선처럼 터져서 히어로 영화의 전성기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의미에서 연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식의 서부 영화로 히어로 영화를 처치하고 구식의 우물 카메라로 인증샷을 건지는 이게 조동필식 유머인 거죠. 아무튼 에반게리온 전문가로서 저는 이 모습이 사도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의 취향은 계속 변해나간다는 의미를 문어의 을태로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에 대한 풍자와 함께 좁게는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과 넓게는 쇼 비즈니스에 대해 굉장히 대담한 방식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남매는 시청자들의 존재를 촬영하기 위해 유인작전을 벌일 때 시청자들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동필이 시청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는 아이맥스로 촬영되어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장르 영화로서의 특징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수박 껍데기를 벗기고 알맹이를 먹어보면 이 영화는 본질적으로 블랙 코미디를 담고 있는 예술 영화입니다. 조동필은 시청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조동필식 블랙 코미디를 담고 있는 예술 영화를 구경거리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들이 뱉어버린 물건 중에는 이런 손가락 같은 물체도 있었는데요. 조동필은 아마 자신의 영화를 이해하지 못한 시청자들이 손가락질, 지적질하며 악평을 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시청자들이 고스트는 잡아먹었는데 이 모형말과 깃발은 뱉어버립니다. 이 모형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하얀 말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그 해에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큰 구경거리를 제공하려 했지만 시청자들이 찍먹해보고는 맛없어서 퇴퇴해버린 저주받은 걸작이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가 왜 걸작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 당시에 블레이드 러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이 모형말에 따라다니는 이 깃발들은 영화에 대한 올가미이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영화를 올가매고 있는 평론을 뜻합니다. 괴물이 모형말과 깃발을 싫어한다는 설정은 시청자들이 맛없는 영화와 평론을 싫어한다는 비유였던 것이죠. 시청자들이 찍먹해봤던 이 모형말은 피가 묻은 채로 OJ의 차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형말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보면 블레이드 러너에 대한 오마주이자 풍자이지만 넓게 해석해보면 블레이드 러너나 놉과 같이 구경거리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영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동필은 놉을 찍먹한 시청자들이 피를 토해가며 욕을 해서 이 말에 피가 묻게 될 것이고 놉의 평점이 이 모형말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 버릴 것조차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채널 무비팬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TMZ는 할리우드의 가십을 다루는 황색 언론사입니다. EXID 정화에 영어 발음을 조롱하던 그 쓰레기 같은 방송사가 바로 TMZ였죠. 그러니까 이 TMZ 기자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면 조동필은 시청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술 영화를 만들다가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블랙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프가 스타 올가미 체험을 보러 와달라고 할 때 썸스업 썸스업 이러는데 SNS에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 풍자 같더군요. 사실 쇼 비즈니스나 황색 언론을 비판한 영화는 킹콩이 원조입니다. 킹콩 역시 고디처럼 구경거리로서 희생되었죠. 엔딩에서 레카들이 몰려오는 모습은 신작 영화 나오면 조회수 뽑으려고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저 같은 레카들을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눈에 이 동전은 조회수 하나당 떨어지는 1원짜리 5원짜리 동전 같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동전에 맞아 죽기도 하고 손가락질, 지적질에 상처받아 시청자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니까요. 이 영화에서 괴물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들의 공포가 더 무서웠죠.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동전 하나에 천재 영화 감독이 망하거나 유튜버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동필의 전작 미국이 미국 사회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듯이 이 영화는 영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마주, 영화의 역사, 제작 기법 이 세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필이 형 같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확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해설에 모자란 부분들은 여러분이 댓글로 완성해주세요. 이 영화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추락한다고 해도 이 영화가 천재적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이 야외 촬영장에서 OJ와 에메랄드를 잡아먹으러 찾아다닐 때 OJ와 에메랄드는 시청자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감동해서 노비 내년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라야 하고 최초의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는 흑인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에메랄드는 하얀색 오토바이를 타고 두 개의 폴리스 라인을 넘어갑니다. 이 폴리스 라인은 흑인에 대한 차별을 의미합니다.
에메랄드는 폴리스 라인을 돌파한 다음 아키라를 오마주하고 저 너머라는 글자 뒤에 오제이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흑인 감독은 단 한 번도 감독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동필은 이 인종차별의 선을 넘어가서 아키라같이 걸작을 만들어내고 저 너머의 우뚝 선 오제이처럼 언젠가는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탄 최초의 흑인 감독이 되겠다는 포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바다를 하늘로 뒤집었듯이 공포는 유머가 되고 유머는 공포가 되는 블랙 코미디로서는 천재적인 작품이지만 SF 호러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까지 해냈으면 조동필이 아니라 봉준호게요? 이 영화가 비록 장르적 재미가 봉준호에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감독과 연출력 면에서는 흑인 감독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왜 이렇게 영화를 어렵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침팬지 대신에 흑인이 나와서 백인들 다 죽여버리고 황인만 살려주면 영화를 이해하기는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출하는 건 스파이크리나 타란티노식 스타일이죠.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풍자도 없어지고 코미디도 없어집니다.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 영화기 때문에 장르에 맞게 잘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백인 감독이 흑인을 침팬지로 은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인을 유인원으로 비하했다고 난리 날 것입니다. 흑인 감독이 만들었으니 무사한 것이죠. 이번 영화는 샤말란의 사인도 떠오르긴 하지만 저는 샤말란보다는 스필버그의 플롯, 히치콕의 서스펜스를 가지고 있는 찰리 큐브릭 리 스타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수박 껍데기의 맛을 볼지 알맹이의 맛을 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듯이 한국이 키운 조동필을 매장해버릴지 아니면 응원해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입에 거품을 물며 극찬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만드느라 고생 꽤나 했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하면 이 영상 공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고요? 안 전해주셔도 되겠네.